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저는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저는 국제정치에 관한 소식을 주로 전달해드릴 똘기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실제로는 오랜만이 아닌데 그러니까 요새 날씨에 변동이 심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뉴스가 많아서 그런지 뉴스가 많긴 하죠. 그렇죠. 네. 뉴스가 많은데 저희가 그걸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랜만이라고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조금 느끼는 게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한 번에 한 2회분을 따고 네. 이제 2주에 걸쳐서 나가는데 네. 그 2주 사이에도 약간 소식이 막 바뀌어가지고 이거 다시 녹음하면 진짜 재밌을 그러니까요. 텐데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어요. 저도 느껴요. 자면서도 느끼고 일어나서도 이거 이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느끼고. 사실 저희가 다뤘던 뉴스 중에 물론 바이든 정부뿐만 아니라 미얀마 사태도 지금 약간 점입 가경이죠. 맞아요. 지금 갈수록 태산인데 그리고 비트코인도 다시 최고가를 돌파했고 그래서 이거를 송출 전날 녹음을 해야 되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방송이 송출되기 바로 직전 날 전날에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요즘 소식이 참 많네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소식들 중에 제가 오늘 가져온 뉴스는 바이든의 사람들을 제가 저저번 주에 했었는데 이번에 그 2부를 준비해봤어요. 그때 4개밖에 못했다? 네. 그때 국무부, 그다음에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까지 해서 이렇게 4개를 했는데 조금 마무리를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또 재밌는 인물들이 많이 있어서 마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2부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부모님? 네, 기억나요. 빅4를 했었어요. 네. 사실 빅4만 하고 넘어가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관심 없죠.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어떤 정부 조직을 좀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좀 미국의 정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좀 공부해 보시면서 우리나라 정부랑 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법무부 장관까지 했었는데 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직책이 내무부. 네. 영어로는 인테리어라고 하거든요. 그럼 외무부는 익스테리어예요? 외무부는 없어요. 외무부는 없고 외무부의 역할을 국무부가 하는 건데 그렇구나. 익스테리어 없이 인테리어만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단어에서는 조금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 보통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네, 우리나라의 행안부 정도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국립공원들이 많잖아요. 많죠. 엄청 많죠. 요세미티도 있고 그랜드 캐니언도 있고 굉장히 아름답고 그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국립공원들이 있는데 그런 국립공원들을 보존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서식지를 보존하거나 이런 토지 관련된 국토의 어떤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내무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다른 업무가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는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그렇죠. 그 원주민들이 현재 미국에 19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오, 많이 살고 있네요. 네,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근데 모여서 살죠, 보통. 그렇겠죠. 약간 자치구의 형태로 모여서 사는 좀 특이한 그런 행정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주민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도 이 내무부입니다. 이 내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분이 데브 홀런드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바로 최초의 원주민 출신 장관. 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50만 명이라 그랬나요? 190만 명. 190만 명 중에 한 명이 내무부의 대표가 됐군요. 그렇죠. 어허.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영광일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의 이해가 잘 관철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약간 부서의 장관이란 얘기는 약간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네. 뭔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소수족 중에 한 명이 이제 장관이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상징성은 있겠지만 이분이 과연 전체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까도 사실 물음표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치우쳐지지 않고 원주민 출신이라 그래서 원주민만 편애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인가. 그렇죠.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원주민 그쵸. 입장에선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편파한다면 또 그걸 걸고 넘어질 거고. 맞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좀 말미에도 다양성과 효율성의 어떤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오늘 또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인물이
그런 다양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직 지명만 됐고 상원에서 인준은 못 받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농무부 장관인데 농무부 장관은 오바마 2기예요. 오바마 2기? 그러니까 오바마 때와 같다? 똑같아요. 아주. 오바마 8년 동안 농무부의 수장을 맡은 사람이 톰 빌색이라는 농무부 장관이었는데 네. 이번에 다시 농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세간의 평가가 나쁘지 않으니까 또 임용이 된 거겠죠? 그렇죠. 네. 그 내무장관이 국토를 관리한다면 이 국토 중에서 농지만큼은 농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또 우리나라의 식약처, 그것까지 그렇죠.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도 하고 푸드 스탬프 정책이라 그래서 그 소득분위기가 낮은 계층들에게 어떤 음식 쿠폰, 바우처 같은 걸 지급하는 정책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장관들이 지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이유로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자리에 앉았는데 좀 몇몇 장관들은 건너뛰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그렇죠. 예, 많이 불러다니고 질병관리청이 새로 생기기도 했고 그렇죠. 핫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현재 뭐 코로나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질병의 어떤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때 지명된 사람이 하비어 베세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커리어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무장관. 그러니까 주의 법무장관. 네, 그리고 하원 의원 출신인데 12선입니다. 네, 미국의 하원 의원 임기가 한 번에 2년이니까 24년을 하원 의원으로서 이제 일을 한 거죠. 2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도 6선이네요. 그렇죠. 6선이면 어마어마하죠.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네. 이 사람도 약간 오바마 정부의 굉장한 미들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바마 케어 수호자로 불렸었어요. 오바마 케어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의료보험 정책이죠. 미국의 의료보험 정책이 우리나라와 달리 좀 굉장히 낡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좀 약하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에서 이거를 국가에서 좀 더 세게 관리하는 형태로 해보자고 했던 게 오바마 케어고 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지지를 했지만 공화당에서는 의료보험을 그걸 국가에서 다 관리하면 무슨 돈으로 하냐 하면서 반대를 했던 정책인데 이 오바마 케어의 수호자를 자청했던 사람이 지금 지명된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입니다. 이때 기억나요? 오바마 케어가 처음 제시가 됐을 때 네. 그거에 약간 롤모델이 한국의 의료보험이다. 맞아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의료보험만큼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평가는 받는데 오바마가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실제로 언급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자화자찬이 많았던 건 기억이 나요. 예, 뭐 미국에서는 기절해서 응급 뭐 이렇게 앰뷸런스가 와서 실려가면 깨어나서 처음 물어보는 게 저를 왜 병원에 데려오셨어요? 네, 돈이 없는데. 저 돈이 없는데.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한대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반대하는 정책인 오바마 케어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아직 인준을 못 받았거든요. 이 사람이. 인준을 거치기에 정말 가장 어려운 인물이 되지 않을까. 왜요? 오바마 케어를 지지하고 지켜왔던 사람이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약간 공화당 입장에서 네, 눈엣 가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져주기 힘들 거다. 네, 또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인데 복지 분야에서만 너무 활약이 두드러지고 보건 분야 물론 미국도 질병관리청에 해당하는 기관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보건 분야에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상원에서 인준이 좀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다음 인물이 또 재밌는데 교통장관이에요. 교통부? 네, 교통부의 장관인데 여기에 지명이 되고 이제 인준까지 거쳐서 직무를 시작한 인물이 피트 부지지지. 뭐라고요? 라는 인물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녹음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게 아니고 발음이 실제로 어려워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피트 브리지 에지. 이게 필트 브리지 에지? 그러니까 그 이름은 피트고요. 네. 성은 확실히 미국에서도 사회자들이 다시 한번 물어볼 정도로 어려운 발음이에요. 통일은 브리지 에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대본에는 부지지지라고 써왔는데 좀 어려운 것 같고 이 사람은 2019년에 한창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언더독으로서 갑자기 뛰어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의 커리어를 보면은 인디아나주의 사우스밴드라는 아주 자그마한 시의 시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면서 뛰어들었는데 인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저도 사실 그때 경선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 아닐까? 기대를 했었거든요. 솔직히 트럼프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도 아무도 주목을 안 했는데 설마 되겠어. 그냥 저 사람 자기 홍보하려고 나온 거지. 말도 엄청 거침없이 하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냐 싶었는데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쵸. 경선 이겼을 때 아직도 생각나요. 되게 세계가 놀랐죠. 이 인물도 마찬가지로 거의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정말 급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민주당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던 인물인데 결국에는 이제 자금이 모자라서 중도 포기를 했고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냐? 나이가 어리고 일단 몇 살이에요? 만으로 39이라고 합니다. 진짜 어리네. 네, 굉장히 어린데 참전 군인이고 중동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고 그리고 그 대학도 굉장히 학력이 좋고 그리고 동성애자예요. 그냥 여러 가지 민주당의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그러네요. 게다가 참전 군인이라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반길 만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핫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완주를 하진 못했고 결국에 경선 상대였던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 바이든 정부의 내각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궁금한 게 그 사람이 핫했던 이유가 그런 배경 때문이었나요? 아무래도요. 그래요? 그 사람이 무슨 공약을 기깔난 걸 들고 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저는 솔직히 기깔난 공약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좀 물음표가 있어요. 이 사람의 배경이 지금 방금 뭐 다양성이나 진보적 성향이나 뭐 보수적 성향 두루두루 갖춘 인물이다. 그게 그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와 부합할까? 근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말을 잘하긴 했어요. 말도 잘하고? 말은 잘했는데 정책적으로 뭐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서 이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냐? 그거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평이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교통장관에 임명된 것도 그냥 정무적인 인사다. 행정 경력이 뭐 그렇게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좀 바이든 정부가 여러 성향의 유권자들을 고려한 인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각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인물이 국토안보부의 장관인데요. 국토부? 지금 국토부가 안 나왔었나요? 우리나라 국토부라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국방부가 지키거나 아니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미국의 국방부는 주로 뭔가 해외 안보를 좀 지키는 그런 군인을 관리하는 게 국방부의 업무고 국토안보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안이나 안전 관련해서 군대가 담당하기에는 너무 작은 문제고 그렇다고 각 주의 자치경찰들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를 이 국토안보부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FBI라고 하는 게 그 국토안보부가 관리하는 그런 집단인가요? FBI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 국토안보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기관인데 이래봬도 국방부, 그 다음에 보훈부라고 또 다른 부처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기관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그래서 테러나 아니면 사이버 침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예방하고 침입을 쫓아내는 그런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미국의 약간 정치 체계에 대해서 똘기님 통해서 2주밖에 안 듣긴 했지만 땅덩이가 커서 그런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대한민국보다는 뭔가 세분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로서는 어떤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을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국토부랑 교통부랑 따로 존재한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리고 국토안보부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도 중요한데 이민정책 관련해서 굉장한 입김을 가지고 있어요. 법무부와 같이. 트럼프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트럼프가 이민정책 관련해서 가장 뚜렷하게 한 정책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선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두 번째 답변이 아마 똘기님이 기대하는 답변일 것 같고 첫 번째는 이제 그 무슬림 입국을 금지시키겠다. 맞아요. 그게 하나 있었고 7개 나라의 출신의 무슬림들을 입국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멕시코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 맞아요. 정확히 제가 말했던 답변입니다. 그러한 정책들을 다 관리하는 게 국토안보부고 여기에 이번에 지명이 되고 인준을 거쳐서
일을 시작한 장관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라는 장관인데 이름이 다 왜 그래? 이름에서 느껴지는 게 스페인계예요. 그러니까 히스패닉.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주로 건너오는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이 히스패닉이어서 트럼프가 이 히스패닉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어떤 안 좋은 표상을 만들었던 건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히스패닉 출신을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으로 앉혔다는 것은 나는 히스패닉 끌어안겠다. 민주당의 어떤 대표적인 정책 노선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모르겠네요. 제가 미국 국민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임기가 5년이죠, 대통령이. 미국은 4년. 4년인가요? 네. 이렇게 4년 만에 국가의 기조가 확확 바뀌면 그 국민의 정서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도 조금 물음표네요. 맞아요. 약간 그게 어떤 대통령에 따라서 정책이 휙휙 바뀌는 나라들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국의 불안정성. 근데 사실 이 경우에는 트럼프가 잘 했으면 8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데 트럼프가 자초한 면도 있죠. 이렇게까지 해서 또 여러 부처가 있지만은 요 정도가 약간 주요한 부처들의 장관을 소개해드린 것 같고 또 제가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어떤 인사 정책 중에 백악관이 있어요. 백악관. 네.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 그렇죠. 뭐 비서실장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각의 부처들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좋아하는 사람만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물론 공화당도 고려해야 되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다양한 성향의 그 민주당 사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백악관만큼은 본인의 비서실을 꾸리는 거니까 여기에는 정말 자기의 입맛에 맞는 이른바 코드 인사를 기용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그 청와대 비서실이나 그 청와대 안의 인사가 약간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 같은 느낌이죠. 맞아. 네. 그리고 정말 대통령의 신복 중에 신복을 그쵸. 가까운 비서실에 앉히고 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시절의 비서실장이지 않았나요? 마지막 비서실장이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차기 대선 후보나 혹은 그 당내 차기 인물을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해서 NSC, 우리나라도 있는 조직인데요. 여기에 수장을 가져왔는데 제이크 설리번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인물에 대한 소개는 뭐 뻔해요. 오바마 정부 때 활약했고 바이든하고 친하고. 근데 이 사람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우두머리가 되고 나서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중동을 관리하는 중동국이 대폭 축소되었대요. 대신에 아시아국을 중국 중심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면? 바이든 정부가 중국 관련해서는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인물이 비서실장인데요.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뭐 타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최고 권력자. 옛날에 우리나라 비서실장을 국가의전서열 2위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뭐 사실상 권력 2인자다라는 그런 직책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대매 수문장 같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크리스 위플이라는 언론인이 게이트키퍼라는 책을 내면서 비서실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한마디로 대통령에게 가는 게이트를 키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고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이 갈 것인지를 자기 입맛대로 좀 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여기에 앉은 사람이 론 클레인이라는 사람인데 뻔해요. 오바마? 예, 오바마 뭐 바이든의 가장 뭐 친한 사람 그리고 뭐 학력 좋고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워싱턴 인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맥이 넓고 인맥이 넓다는 것은 바이든이 어떤 정책을 푸시하고 싶은데 의회 내에 약간 지지자들이 모자랄 때 비서실장이 출동해서 좋은 말들로 설득을 해가면서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사실 비서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네, 뭔가 전하고 싶은 뜻이 있을 때 아는 사람이 있어야 전하지. 근데 아는 사람이 이미 있으면 확실히 얘기하긴 편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비서실장이 하는 일이 또 백악관 내에 스태프들의 인사권자. 물론 명목상으로는 바이든이 가장 인사권을 그 생사여탈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백악관 직원들을 관리하는 보스 느낌이다.
그렇죠. 뭐 아무리 대통령의 권력이 많다고 해도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맞아요. 네. 그 다음으로 백악관에서 중요한 게 공보팀인데요. 공보? 네. 약간 홍보팀 같은 느낌인가요? 홍보팀 같은 역할이 네. 정확합니다. 근데 국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선거가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있지만 또 2년마다 의회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중간 투표를 하는 그런 선거를 매번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공보팀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또 여기서 우리가 본래님하고 저가 다양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또 바이든이 다양성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요. 공보팀에 공보국장을 포함해서 전원을 여성으로 기용을 한다. 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공보팀에서 나가는 뭐 성명이나 연설문 이런 것들이 다 미국 국민들이 읽고 아 이게 바이든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공보팀에 누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바이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여성을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백악관의 또 핵심적인 직책이 백악관 대변인인데요. 아 대변인. 네,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만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백악관이나 청와대뿐만 아니라 네. 각 부처나 심지어 기업의 대변인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좌우되고 기업의 이미지가 곧 매출 실적이랑 연결될 때도 많으니까 대변인이 기자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또 어떻게 그 흐름을 잘 차단하고 유지시키고 내보내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네. 어쨌든 공보팀이든 어디든 문서로 써줘서 이제 읽는 거잖아요. 대변인이. 네네. 그 읽는 톤부터 맞아요. 그렇죠. 그 읽는 톤부터 본인이 읽다 보니 이 문장 이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그쵸. 생각이 들면 맞아요. 즉석에서 또 그 의도에 맞게 수정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잘 해야 될 거고 네. 생각해보면 진짜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하고 미국에서 정부 부처 대변인들이 기자회견하는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딱딱한 면이 있어요. 약간 아나운서 같은 느낌? 아나운서 같은 느낌도 있고 기자들의 질문도 정해진 대본 같은 느낌이 있는데 뭐 실제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벌해요. 그렇겠죠. 네, 이건, 아무래도. 네,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대변인의 준비된 말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손을 막 들면서 이구동성으로 막 자기들의 질문을 쏟아내는데 영화에서 본 것 같아.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미국에서는 정말 똑똑하다라는 걸로는 1, 2등을 다투는 기자들 앞에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야 하는 대변인의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앉은 인물이 젠 사키라는 여성 인물인데 역시 이 인물이 조금 실수를 한 게 좀 예전 일이긴 한데 바이든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우주군이라는 군대가 트럼프 때 창설이 됐었어요. 맞아요. 근데 바이든 정부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기자들 중에 한 명이 젠 사키 대변인한테 그러면 우주군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좀 해석을 해보자면 네. 트럼프 정부 때 만들어진 우주군은 바이든 정부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쵸. 약간 그런 거군요. 없앨 거냐 아니면 유지시킬 거냐 발전시킬 거냐 물어본 질문이었는데 이 젠사키라는 대변인이 우주군? 이러면서 비웃은 거예요. 어떻게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물론 우주군 정책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우주군에 복무하는 사람들은 군인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죠. 약간 군인을 무시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 요것 때문에 조금 약간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그만큼 이런 하나의 말실수, 하나의 추임새도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대변인도 백악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자리가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백악관의 예산?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전체 예산을 국가의 예산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면 돼요. 백악관 내에서는 굉장히 큰 조직인데 여기에 나라 텐든이라는 또 어떤 민주당의 굉장히 대들보 같은 그 여성이 지명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트위터에서 공화당의 인물들을 굉장히 험하게 얘기하는 그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에 비유를 한다든지 예, 약간 좀 초당적인 협력을 얻기 어려운 발언들을 해서 이 사람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조 먼친 웨스트 버지니아 상원 의원이 있어요. 민주당 인물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그나마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먼저 앞장서서 나는 민주당이지만 이 인물 나 절대로 지지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온갖 동력을 다 잃고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오. 그래서 아직 예산관리국장에는 누가 앉아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약간 비판을 받아서 내려온 것도 신기하네요. 압박을 아무래도 견디기가 어려웠겠죠. 하긴 협력을 이끌어도 모자랄 판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상원의원 조 먼친 상원의원을 소개해드렸는데 미국의 어떤 정부 조직이나 이런 뉴스를 접하실 때 또 행정부의 일원들뿐만 아니라 입법부에서 좀 기라성이다, 약간 영향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면면을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는데 제가 약간 자랑을 좀 해보자면 같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 조 먼친이라는 인물하고 미국의 어떤 좀 행사장 같은 데서 우연히 마주쳐갖고 제가 같이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어려운 사진을 좀 따내면서 사진 같이 찍는 기회를 따내면서 악수를 하면서 괜히 제가 야망을 보이고 싶어서 저는 10년 뒤에 의원님도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몇 년 전이었다고요? 그게 한 2년 전이었을 거예요. 아직 8년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요. 5년은 어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느꼈는데 최근까지 민주당에서 굉장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10년의 플랜이 있나요? 아직 이제 짜봐야죠. 2년 동안 뭐 했어요? 지지익선도 하고 그렇죠. 말 되죠. 팟캐스트 출신.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서 2부작에 걸친 바이든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인물 얘기는 얼마나 많이 하든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한 인물 가지고도 2주 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맞아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아마 이제 정부가 흘러가면서 뭐 바뀌겠죠. 뭐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내려오는 분도 생길 거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사의를 표명해서 바뀌기도 하고 할 텐데 앞으로의 추이도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